3년 동안 매일 아들 무덤을 찾아온 백만장자 회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회장님 아들님 어제도 오셨는데요. 묘지 관리인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회장님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거칠게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덮어버리려는 듯 주먹만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72세의 김만석 회장은 그 눈보라를 온몸으로 맞으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고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무릎이 꺾일 듯이 아파왔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뿐인 아들, 진우가 차가운 땅 속으로 들어간 지 정확히 3년째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만석의 한쪽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다른 한쪽 손에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얼룩진 고급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비석이 시야에 들어오자 만석은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석은 이미 하얀 눈에 파묻혀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만석은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비석에 쌓인 눈을 미친 듯이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이 찢어질 듯이 시려왔고 손톱 밑으로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비석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차가운 돌덩이에서 아들의 온기라도 찾으려는 듯 만석은 비석을 끌어안고 뺨을 비볐습니다. 진우야, 애비 왔다. 많이 춥지? 애비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대답 없는 허공을 향해 말을 건네는 노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품 안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핫팩을 꺼내 비석의 가장 차가운 부분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들고 온 쇼핑백을 열어 그 안에서 번쩍이는 최고급 가죽 구두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진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만석의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하던 날 만석이 사주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브랜드의 구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구두를 사러 가기로 했던 그 주말 아들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구두의 먼지를 옷소매로 닦아내며 비석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 녀석아, 이 좋은 신발을 한번 신어보지도 못하고 맨발로 거기는 어떻게 갔느냐.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만석은 억지로 삼키며 검은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1,200원짜리 단팥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회장님이 무슨 이런 싸구려 빵을 사왔냐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이 빵에는 부자만의 애틋한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재벌가 자제답지 않게 소탈했고 야근하는 날이면 항상 이 단팥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비싼 스테이크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라며 씩 웃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만석은 차갑게 식은 빵 봉지를 뜯지도 못한 채 가슴에 품었습니다. 너가 좋아하던 빵이다. 따뜻할 때 먹여야 하는데 오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다 식어버렸구나. 미안하다. 애비가 무능해서 빵 하나도 따뜻하게 못 먹이는구나. 만석은 차가운 빵을 비석 위에 올려놓으며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눈보라치는 묘지의 풍경이 흐릿해지면서 3년 전 장례식장에 끔찍했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세상이 얼어붙을 듯 추운 날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진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만석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난 뒤였습니다. 만석은 아들의 시신이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고 싶어 안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을 가로막은 것은 며느리 최유진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유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 대신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키거라. 내 아들 얼굴을 봐야겠다.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한번 잡아봐야겠어. 만석이 울부짖으며 들어가려 했지만 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만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진정하세요. 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냐? 부모가 자식 가는 길을 배웅하겠다는데. 유진은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말투는 지독히도 사무적이었습니다. 사고가 너무 크게 났어요.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서 지금 보시면 아버님 쇼크로 쓰러지세요. 의사 선생님도 말리셨어요. 그냥 덮으세요. 진우 씨를 위해서라도 깨끗한 모습만 기억해 주세요. 며느리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만석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감추려는 사람처럼 유진은 서둘러 화장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만석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동안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는 부사장 강민석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보이는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간간히 며느리 유진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만석은 슬픔에 겨워 그들의 미묘한 눈빛 교환을 놓쳤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을 때 만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관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장례 지도사들이 만석을 끌어냈고 아들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만석의 뺨에 닿으며 그를 다시 현실로 데려왔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만석의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그때의 분노와 무력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만석의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적막한 산속을 깨트리는 벨소리에 놀라 확인해 보니 발신자는 며느리 최유진이었습니다. 만석은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아들이 남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만석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걱정 따위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같은 날씨에 또 거기 가셨어요? 기사한테 물어보니 차도 안 가지고 나가셨다면서요.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노인네가 귀찮게 한다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만석은 가슴을 쥐어짜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진우 기일이지 않냐? 애비가 자식 보러 오는 게 뭐 그리 잘못됐냐? 그러자 유진이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아휴 아버님, 남들이 보면 제가 아버님 학대해서 밖으로 내도는 줄 알아요. 3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좀 잊으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언제까지 죽은 사람 붙들고 청승 떠실 거예요? 청승이라니. 너는 남편이 보고 싶지도 않으냐? 만석의 물음에 유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더욱 싸늘해진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보고 싶죠? 하지만 운다고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일 주주총회 준비 때문에 저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이번에 회사 매각건 승인받아야 하니까 일찍 들어오셔서 위임장에 도장이나 찍어주세요. 거기서 쓰러져서 뉴스에 나오지 마시고요. 뚝.
유진은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만석은 끊긴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회사를 장악하려 했고 만석이 먹는 약까지 관리하며 그를 집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만석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지난 3년이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 너가 편하겠지. 하지만 이년아, 내 아들이 묻힌 이곳은 지키고 죽을 것이다.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비석 앞에 놓인 구두와 단팥빵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추울까봐 하얀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굽은 등을 보인 채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열이 40도까지 오르며 끙끙 앓았습니다. 꿈속에서 아들 진우가 나타나 아버지, 추워요. 너무 추워요. 하며 울부짖었고 만석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뜬 만석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밤새 눈이 많이 왔는데 아들에게 주고 온 구두가 눈에 젖어 망가지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미친 노인네라고 욕하겠지만 만석에게는 회사 매각보다 아들의 구두가 더 중요했습니다. 만석은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새벽 묘지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둑어둑한 산길은 미끄러웠고 몇 번이나 넘어지며 무릎이 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 묘소에 도착한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비석 앞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분명히 놓아두었던 최고급 구두와 단팥빵 2개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밤새 눈보라에 날려갔나 싶어 지팡이로 눈밭을 헤치며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쇼핑백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따라 올라오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만석이 뒤를 돌아보자 며느리 유진이 두꺼운 밍크 코트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비석 앞을 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거봐요, 아버님. 제가 뭘 했어요? 비싼 구두 사다 놔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유진은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만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나가던 등산객이 횡재했다 싶어 가져갔거나 배고픈 들개들이 빵이랑 같이 물어갔겠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산 사람 돈만 축내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며느리의 독한 말들이 비수처럼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화를 내는 대신 텅 빈 비석 앞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짐승이라도 좋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노망 나셨어요? 만석은 지팡이를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들개라도 좋고 노숙자라도 좋다. 차라리 누군가 가져가서 내 아들 대신 신호만 줬다면 차라리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으냐. 내 아들은 그 좋은 구두 한번 신어보지도 못하고 갔는데 유진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휴, 정말 말이 안 통하네. 빨리 내려오세요. 변호사님 기다려요. 유진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먼저 등을 돌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만석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그 구두를 신은 사람의 발이 시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만석이 눈물을 훔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비석 바로 옆에 눈밭에 찍힌 기이한 흔적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산짐승의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발자국이었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한쪽 발은 눈을 꾹 밟은 듯 깊게 파여 있었는데 다른 한쪽 발자국은 힘없이 질질 끌린 듯한 길쭉하고 불규칙한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다리를 심하게 저는 사람이 아주 힘들게 걸어간 흔적처럼 말입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등산객이라기에는 발자국이 너무나 처절했고 노숙자라기에는 묘지 바로 앞까지 와서 한참을 서성인 듯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만석은 홀린 듯이 그 기이한 발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흔적은 산 아래쪽이 아니라 묘지관리소 쪽으로 위태롭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 깊은 산 속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 그것도 내 아들의 묘소 앞까지 왔다가 구두를 가지고 사라졌다? 만석의 머릿속에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불길하고도 슬픈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발자국의 주인이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김만석 회장이 칼바람을 맞으며 산길을 헤매고 있을 때 서울 시내의 최고급 실내 골프장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이스 샷. 사장님, 오늘 폼이 아주 예술이십니다.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하얀 공이 그물망을 향해 시원하게 뻗어나갔고 뒤에서 지켜보던 부사장 강민석이 물개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며느리 최유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골프채를 내려놓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명품 팔찌가 번쩍이고 있었고 얼굴에는 시아버지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요? 아직도 그 상구석에 계신데요? 유진이 생수를 마시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말도 마세요. 기사가 그러는데 오늘 같은 폭설에도 꾸역꾸역 올라가셨답니다. 아주 정성이 갸륵하시죠. 정성이 아니라 노망이죠. 차라리 거기서 미끄러져서 영영 못 내려오시면 좋겠네. 그러면 주주총회고 뭐고 복잡할 거 없이 바로 상속 절차 밟으면 되잖아요. 유진은 섬뜩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민석도 덩달아 웃으며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 그래도 김 박사한테 연락받았는데 요즘 영감님 심장이 영 안 좋답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챙겨드리는 그 약 덕분에요. 그래요? 다행이네. 비싼 돈 들여서 성분 조절한 보람이 있어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500억이 우리 손에 들어오니까 당신도 입 조심해요. 두 남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세상을 얼려버릴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방은 뜨겁기만 했습니다. 그 시각 묘지 관리소 앞. 만석은 묘지 관리소로 이어지는 기이한 발자국을 따라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눈밭에 찍힌 그 발자국은 분명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사람의 것이었고 관리소의 낡은 컨테이너 문 앞에서 뚝 끊겨 있었습니다. 설마 박 씨가 가져간 건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럴 위인이 아닌데. 만석은 의구심을 품은 채 떨리는 손으로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처사 안에 있는가?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묘지 관리인 박 씨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고 만석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허둥지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 험한 날씨에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만석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3평 남짓한 좁은 컨테이너 안은 석유난로 냄새와 믹스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박보다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만석은 낡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박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타서 내밀었습니다. 몸 좀 녹이십시오. 손이 아주 얼음장이십니다. 만석은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박 씨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고 박 씨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자꾸만 헛기침을 했습니다. 박 처사, 자네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왔네. 네. 무엇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만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내 아들 묘소에 다녀왔네. 그런데 어제 내가 두고 간 구두랑 단팥빵이 감쪽같이 사라졌더구먼. 박 씨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난로 위의 주전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 글쎄요. 요즘 산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서 묘지까지 내려오곤 합니다. 멧돼지나 들개 녀석들이 물어갔나 봅니다. 짐승이라고? 만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짐승이 구두 쇼핑백까지 챙겨간다는 말인가? 그리고 여기 오는 길에 찍힌 발자국은 뭔가? 한쪽 다리를 저는 사람 발자국이 잔해 문 앞까지 이어져 있던데 그것도 짐승인가? 박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 알고 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석은 소파에서 일어나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박 처사, 제발 사실대로 말해주게. 자네가 훔쳐갔다고 해도 용서할 테니 그 구두가 어디로 갔는지면 알려줘. 그건 내 아들 줄 선물이야. 제발. 천하의 김만석 회장이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기세로 매달리자 박 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박 씨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만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죄책감과 연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도둑도 아니고요. 그럼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누가 남의 제사상을 건드렸단 말이야. 박 씨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평생 만석의 가슴에 맺힐 충격적인 말을 토해냈습니다. 아드님입니다. 순간 컨테이너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며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누구라고 했나? 아드님. 진우 도련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만석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박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내 아들은 3년 전에 죽었어. 내가 내 손으로 화장해서 묻어줬는데 죽은 놈이 어떻게 온단 말이야. 만석의 고함에 박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엊그제 새벽에도 그리고 어제 회장님이 내려가신 직후에도 오셨습니다. 박 씨의 말은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절고 계셨어요. 옷은 다해진 넝마 조각을 걸치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서
회장님이 놓고 가신 그 구두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만석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박 씨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말을 걸려고 했는데 도련님이 저를 보더니 제발 모른 척 해달라고 아버지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굳어빠진 단팥빵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드시고는 절뚝거리며 산 아래로 사라지셨습니다. 아! 만석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리를 저는 남자, 단팥빵, 그리고 아들. 모든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시신 확인을 막았던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방금 전 통화에서 들렸던 그녀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시신 훼손이 심해요. 그냥 덮으세요. 그 약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만석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가 먹인 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살아있다는,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 돌아와 이 애비 곁을 맴돌고 있었다는 충격과 환희,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거대한 감정의 파도였습니다. 진우야, 내 새끼. 만석의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놀라서 회장님 하고 소리치는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귀에는 박 씨의 목소리 대신 며칠 전 꿈속에서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살아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그 약 드지 마세요.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만석의 몸이 바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묘지관리소의 낡은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본능적으로 산 아래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춥고 배고픈 내 아들이 떨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신을 놓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진우야. 만석의 절규가 좁은 컨테이너를 가득 메웠고 그의 의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무심한 눈보라가 몰아치며 세상의 모든 진실을 하얗게 덮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김만석 회장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묘지관리인 박 씨가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고 석유난로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만석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었던 말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박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상체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지만 지금 그런 통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씨의 멱살을 다시 잡을 기세로 쉰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보여줘. 당장 보여줘. 내 아들이 왔었다는 증거. 그거 어디 있어. 만석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기세가 너무나 처절하여 박 씨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마우스를 조작했습니다. 낡은 모니터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묘지 입구와 비석 주변을 비추는 흑백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찍힌 시간은 오늘 새벽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숨도 쉬지 않고 모니터 화면으로 빨려 들어갈 듯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눈보라만이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화면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기입니다. 박 씨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만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의 남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행색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산발이었고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누더기 옷을 몇 겹이나 껴입은 채였습니다. 무엇보다 만석의 가슴을 후벼 판 것은 그 남자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남자는 왼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는 듯 오른쪽 다리로만 콩콩 뛰며 왼쪽 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눈 쌓인 산길을 그렇게 기어오다시피 올라오는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설마 진우냐? 만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년 전 훤칠하고 건강했던 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선뜻 내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핏줄이 당기는 본능적인 직감이 만석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남자는 비석 앞에 도착하자마자 힘겹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만석이 놓고 간 구두 쇼핑백과 빵 봉지를 발견하고는 앙상한 손을 뻗어 그것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남자는 쇼핑백에서 구두를 꺼냈습니다. 만석이 백화점에서 고르고 골랐던 최고급 가죽 구두였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발을 감싸고 있던 낡은 비닐과 헝겊 조각들을 벗겨냈습니다. 동상에 걸려 시커멓게 변하고 상처투성이가 된 맨발이 드러나자 만석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발이.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새 구두에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발에 심겨진 번쩍이는 새 구두. 그 이질적이고도 슬픈 광경에 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구두를 신은 채 자신의 발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구두코를 어루만지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오열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남자는 이번에는 빵 봉지를 뜯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니 며칠을 굶었는지 빵을 입에 넣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차가운 냉기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단팥빵을 물도 없이 씹어 삼키는 모습은 굶주린 짐승 같았습니다. 목이 메는지 가슴을 퍽퍽 치면서도 남자는 빵 부스러기 하나 흘리지 않으려는 듯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만석은 모니터를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진우야, 이놈아, 천하의 김만석 아들이 저게 무슨 꼴이야. 밥은 다 어디 가고 그 참 빵을 먹어. 그때였습니다. 빵을 다 먹은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곳은 정확히 CCTV 카메라 렌즈였습니다. 남자는 마치 이 카메라 너머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얼굴, 수염이 덥수룩하고 볼이 홀쭉하게 패여 있었지만 귀 밑에 선명하게 박힌 검은 점,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그 깊은 눈매, 틀림없는 김만석의 아들, 김진우였습니다. 진우야, 살아있었구나. 내 새끼가 살아있었어. 만석은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지옥불 속에서 살아 돌아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진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다급하게 손짓을 하더니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CCTV였기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게냐? 박처사, 소리 좀 키워보게. 내 아들이 뭐라고 하잖아. 회장님, 이건 영상만 찍히는 거라 소리가 안 나옵니다. 만석은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화면에 귀를 갖다 댈 듯이 집중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알아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표정으로
또박또박 입모양을 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첫 마디는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만석은 숨을 죽이고 다음 입모양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진우는 손으로 무언가를 마시는 신용을 하더니 두 손으로 X자를 그리며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 만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우는 다시 한번 입을 크게 벌려 한 글자 한 글자 절규하듯 내뱉었습니다. 약. 지. 마. 세. 독. 이. 배. 순간 만석의 머릿속에 벼락이 떨어진 듯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약 드지 마세요. 독이에요. 만석의 전신이 감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다시 한번 카메라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듯 아주 길고 깊은 절이었습니다. 화면은 다시 아무도 없는 쓸쓸한 묘지 풍경으로 돌아갔지만 만석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마지막 입모양이 붉은 경고등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약, 독. 만석의 떨리는 손이 저절로 외투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 유진이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었던 그리고 조금 전에도 먹으라고 당부했던 심장약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약 드시면 기운 나실 거예요. 김 박사님이 특별히 조제하신 거니까요. 며느리의 상냥했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만석은 이 약을 먹을 때마다 이상하게 몸이 더 무거워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늙어서 아들을 잃은 슬픔이 커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죽어가기를, 아니 서서히 말라 죽기를 기다리며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해 이 눈보라를 뚫고 온 것이었습니다. 으아! 만석은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플라스틱 약통이 깨지면서 하얀 알약들이 묘지관리소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아들의 피눈물이자 며느리의 살이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내 아들도 모자라 나까지 죽이려 했어. 만석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살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알약 하나를 집어들고 으스러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올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박처사. 만석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울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의 목소리는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섬뜩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박 씨는 만석의 기세에 눌려 차렷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어느 쪽으로 갔나? 산 뒤편 비닐하우스촌 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틀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가자. 내 새끼 데리러 가야겠다. 그리고 만석은 바닥에 떨어진 며느리의 독약을 구두굽으로 비벼 지식여버렸습니다. 이 약의 정체부터 밝혀내야겠어. 내 아들이 목숨 걸고 전해준 이 경고가 전현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만석은 지식여진 하얀 가루를 뒤로하고 컨테이너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아버지의 뜨거운 분노 앞에서는 그 어떤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만석 회장이 묘지 관리소를 나섰을 때는 이미 눈보라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세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몸은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CCTV에서 보았던 아들의 입모양,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하얀 알약들이 가슴 속에서 시뻘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나까지 독살하려 했다니. 만석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을 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며느리 최유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고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감정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놈들은 3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자신들을 속여왔고 확실한 물증 없이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미친 노인 취급을 받으며 요양원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왜 그토록 처참한 몰골을 하고도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못했는지, 왜 숨어서 약을 바꾸는 그림자 효도를 해야만 했는지 뼈저리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진우를 위해서라도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만석은 차가운 눈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무력하고 병든 노인의 가면을 다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을 맞이한 것은 현관 가득히 퍼지는 고소한 음식 냄새와 경쾌한 클래식 음악 소리였습니다. 지옥 같았던 눈보라 치는 묘지와는 딴판인 너무나도 평온하고 호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다이닝룸으로 들어서자 며느리 유진과 부사장 강민석이 마주 앉아 늦은 점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와 붉은 와인이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만석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히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해봐요. 오늘 고기 굽기 딱 좋다. 살살 녹네. 유진 씨가 골라서 그런가 더 맛있는데? 만석은 그 역겨운 광경을 보며 속에서 신물이 넘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은 곰팡이 핀 단팥빵을 주워 먹으며 추위에 떨고 있는데 저 짐승 같은 것들은 남편을 죽이고 시아버지를 독살하면서 희해낙낙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헛기침을 크게 하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이 화들짝 떨어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금세 표정을 바꾸며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을 썼지만 눈빛에는 귀찮은 노인네가 일찍 들어왔다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인기척도 없이 언제 오셨어요?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유진이 호들갑을 떨며 다가와 만석의 외투를 받아주려 했지만 만석은 손을 내저으며 거부했습니다. 됐다. 밥 생각 없다. 옆에 있던 강민석 부사장도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다녀오셨습니까? 눈길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안 그래도 결제받을 서류가 있어서 와 있었습니다. 일요일에 결제 서류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변명이었습니다. 만석은 민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3년 전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거두며 짓고 있던 그 비릿한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듬직한 부하 직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며느리와 한통속이 되어 집안을 말아먹는 독사였습니다. 강 부사장, 자네가 고생이 많구먼. 휴일에도 일하러 오고 말이야. 만석이 뼈 있는 말을 던졌지만 민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 제가 더 뛰어야죠. 내일 주주총회 준비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회장님은 그저 편안하게 요양하실 수 있도록 다 처리해 두겠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그 속뜻은 이제 그만 죽어서 사라지라는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식탁 의자에 힘겹게 앉았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석이 만석의 물잔에 물을 채워주겠다며 주전자를 들고 손을 뻗었습니다. 양복 소매가 스르르 올라가면서 민석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금빛 시계가 만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만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시계는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품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금장 테두리에 짙은 네이비색 다이얼, 그리고 무엇보다 시계줄 끝에 박힌 작은 흠집 하나까지 만석의 눈에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만석의 시선이 민석의 손목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자 민석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만석은 대답 대신 민석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노인의 악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회장님? 민석이 당황하여 팔을 빼려 했지만 만석은 그를 노려보며 시계의 뒷면을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이 시계, 어디서 났나? 만석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낮고 음산했습니다.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거요? 그냥 며칠 전에 중고 매장에서 하나 샀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중고 매장? 만석은 민석의 팔을 거칠게 비틀어 시계 뒷면을 눈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주 작지만 선명하게 새겨진 영문 이니셜을 확인했습니다. J.W. 김진우. 내 아들의 이름. 만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계는 7년 전 아들 진우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던 날 만석이 스위스 본사에 직접 주문 제작을 넣어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 시계 평생 찰게요. 목욕할 때도 안 뺄 거예요. 아이처럼 좋아하며 팔목을 들어 보이던 아들의 해맑은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진우는 그 약속대로 잠잘 때조차 시계를 빼지 않았고 3년 전 사고를 당해 실종되던 그날 아침에도 분명히 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내 아들의 분신과도 같은 그 시계가 지금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놈들은 사고를 위장해 아들을 처리하고 쓰러진 아들의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전리품처럼 나눠 가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의 가죽을 벗겨 자랑하듯 말입니다. 만석의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식탁 위에 놓인 나이프를 집어들어 저 더러운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은 사리가 솟구쳤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강 부사장님 팔 부러지겠어요. 유진이 기겁하며 달려와 만석의 팔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비닐하우스에 숨어있는 아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만석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천천히 민석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미안하네. 내 눈이 침침해서 예전에 진우가 차던 것이랑 비슷해 보여서 그랬네. 만석이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둘러대자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붉게 자국이 난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아, 도련님 시계랑 비슷했나요? 흔한 디자인이라 착각하셨나 봅니다. 민석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서둘러 소매를 내려 시계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보았습니다. 소매를 내리는 민석의 입가에 스치는 조소와 며느리 유진이 민석에게 보내는 조심 좀 하지라는 눈빛을 말입니다. 그들은 만석이 노망이 나서 헛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나 보구나.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만석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얼씨구나 하며 만석을 부축해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아버님.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약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시고요. 끝까지 독약을 먹이려는 며느리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침실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만석의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늙고 병든 노인의 기색이 싹 사라지고 평생을 전쟁터 같은 사업판에서 살아남은 맹수의 안광이 번득였습니다. 만석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시계에 새겨져 있던 날짜와 이니셜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아들의 입모양, 독이 든 약병, 그리고 원수의 손목에 채워진 피 묻은 시계. 이제 남은 것은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는 그쳤지만 회색빛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 어딘가에 곰팡이 핀 빵으로 배를 채우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아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진우야, 조금만 기다려라. 너의 시계 애비가 반드시 다시 찾아주마. 그리고 너 손목을 꺾고 시계를 뺏어간 그놈의 팔무가지도 내 손으로 부러뜨려 주마. 만석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아들이 CCTV를 향해 절을 하던 사진을 꺼내어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서리발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해가 뜨면 전현들의 세상은 끝날 것이다. 만석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날짜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밑에는 제35회 정기주주총회라는 글씨 대신 만석이 꾹꾹 눌러 쓴 다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냥하는 날.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만석은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로 들어온 김만석 회장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책상 위에는 스탠드 불빛만이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며느리 유진이 챙겨준 하얀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그 약통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조금 전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님, 그 약 꼭 챙겨 드세요. 그래야 기운 차리시죠. 상냥한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약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얀 알약들이 손바닥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평범한 심장약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자신의 심장을 천천히 멈추게 하려는 죽음의 사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석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비닐팩을 꺼내 알약 몇 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두어 번 가기도 전에 중후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만석이 30년 넘게 후원해온 대학병원의 병원장이자 만석의 고교 후배인 이 원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수한 주치의 김 박사와는 달리 만석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원장, 지금 즉시 사람 하나만 보내주게. 아주 은밀하게 검사해야 할 물건이 있어. 검사라니요? 어디 편찮으십니까? 내 몸이 아니라 약일세. 지금 퀵서비스로 알약을 몇 개 보낼 테니 성분 분석 좀 해주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절대 비밀로. 만석의 목소리에 서린 살기를 감지한 이 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연구실 직통 라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만석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을까? 아무리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탔다고 해도 이 집은 만석이 직접 설계한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곳곳에 설치된 보안 시스템, 그리고 육중한 현관문까지. 외부인이, 그것도 다리를 저는 몸으로 침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만석의 시선이 무심코 서재 문 너머 현관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만석은 무릎을 탁 치며 탄식했습니다. 아, 현관 도어라. 그 비밀번호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0515, 5월 15일.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진우의 생일이었습니다. 3년 전 며느리는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몇 번이나 성화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고집스럽게 그 번호를 유지했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안 된다는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던 아들이 삐빅거리며 누르던 그 번호를 만석은 차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이, 그 지독한 그리움이 결국 아들을 살리고 자신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못난 애비가 비밀번호 하나 못 바꾸고 너를 기다린 줄은 어떻게 알았느냐. 만석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그 춥고 어두운 밤마다 자신의 생일로 된 비밀번호를 누르며 이 집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든 아버지의 머리맡에서 독약을 치우고 자신이 구해온 가짜 약이나 비타민으로 바꿔치기 했을 것입니다. 들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도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위험한 짓을 매일 밤 반복해 온 것이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석이 책상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을 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 원장이었습니다. 만석은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일세, 결과 나왔나? 수화기 넘어 이 원장의 목소리는 몹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이 약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거 드신 거 아니죠? 긴 말 말고 성분만 말하게. 뭔가 이 원장이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소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농도로 농축된. 비소? 네. 예전 사약의 주재료로 쓰이던 그 독극물 말입니다. 한 알만 먹어도 치명적이고 장기 복용하면 100%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무기입니다. 회장님. 만석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전신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맙네, 이 원장. 이 결과지 원본 그대로 보관해주게. 내가 가지러 갈 때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되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지금 위험합니다. 아니, 경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릴 걸세. 끝내. 전화를 끄는 만석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이 남긴 CCTV 속의 다급한 입모양. 약 드지 마세요. 독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생명을 건 경고였습니다. 만석은 책상 서랍에서 권총 모양의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준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최유진, 니년이 내 심장을 멈추려 했느냐. 만석은 라이터 불꽃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내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내 아들이 살려놓은 심장이다. 이 심장이 뛰는 한 너희들은 살아서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만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묘지기 박 씨가 말했던 아들의 행방이 떠올랐습니다. 산 뒤편 비닐하우스촌 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독약을 피해 도망친 아들이 그곳에 숨어 떨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지팡이 대신 장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팡이는 늙은이의 것이지만 우산은 아들을 지키러 가는 아버지의 무기였습니다. 서재를 나서는 만석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와 내연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만석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곧 그 웃음소리를 통곡소리로 바꿔줄 것이니까요.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만석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도어락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0515. 그 숫자 위에는 아들의 지문과 아버지의 눈물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만석은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아들이 숨어있는 허름한 비닐하우스였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묘지 관리소 뒤편으로 이어진 산길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만석 회장은 며느리가 사준 명품 구두가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묘지기 박 씨가 가르쳐준 방향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만석의 눈에는 저 멀리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불빛 하나만이 보였습니다. 버려진 비닐하우스촌이었습니다. 찢어진 비닐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다 무너져가는 비닐하우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너덜너덜한 비닐문을 걷어 올렸습니다. 훅 하고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썩은 음식물 쓰레기 악취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좁고 더러운 공간 구석에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인기척을 느낀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마치 매를 맞는 강아지처럼 공포에 질린 반응이었습니다. 만석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한참 만에 토해낸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요 속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에 드러난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얼굴 곳곳에는 긁힌 상처와 피딱지가 앉아 있었으며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3년 전과 똑같이 아버지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진우야. 만석이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들의 몸이 만석의 품 안에서 부서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저 잡으러 온 사람들 아니죠? 그래, 이놈아. 애비다. 너 애비가 왔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만석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은 회장님과 넉마를 걸친 거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만석의 눈에 아들이 소중하게 쥐고 있는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단팥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빵의 절반은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CCTV에서 진우가 하나를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남겨두었던 나머지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냐?
너 설마 이걸 먹고 있었던 거냐? 만석이 빵을 뺏으려 하자 진우는 반사적으로 빵을 등 뒤로 숨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뺏지 마세요. 이거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뭐라고? 진우는 수줍은 아이처럼 웃으며 빵을 어루만졌습니다. 어제 묘소에 2개 놓아주셨잖아요. 하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어버렸는데 이 하나는 아까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아버지가 3년 만에 처음 사주신 건데 어떻게 다 먹어요? 만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빵이 아까워서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면서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아껴 먹었다는 아들의 효심이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빵이 뭐라고. 애비가 100개, 1000개라도 사줄 수 있는데. 만석은 아들의 손에서 억지로 빵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발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만석이 선물했던 최고급 구두가 진흙 범벅이 된 채 신겨져 있었습니다. 발에 맞지 않아 뒤꿈치가 다 까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진우는 구두끈을 꽉 조여 매고 있었습니다. 이 구두도 아버지 선물이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만석은 아들의 발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통곡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냐? 왜 집에 오지 못하고 이런 데서 숨어 지낸 거야? 만석의 물음에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고 있던 누더기 윗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드러난 상체는 온통 멍과 채찍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요. 저 기도원에 갇혀 있었어요. 진우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3년 전 사고가 났던 날, 눈을 떠보니 병원이 아니라 산속에 있는 불법 기도원 독방이었어요. 유진이가, 제 아내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거기에 가뒀던 거예요. 만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죽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감금했던 것입니다. 진우는 몸서리를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빛 한 주 만들어 오는 방에서 매일 맞았어요. 도망치려고 하면 약물을 주사해서 잠재웠고요. 죽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혼자 두고 죽을 수가 없어서 버텼어요. 진우의 눈앞에 일주일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이 술판을 벌인 틈을 타 진우는 숟가락을 갈아 만든 칼로 창문 쇠창살을 뜯어냈습니다. 맨발로 빗속을 달리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을 넘다가 다리가 찢어지고 산비탈을 구르며 발목이 부러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탈출해서 집에 갔는데 유진이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주주총회 전에 아버지를 처리해야 한다고. 약을 독한 걸로 바꿨다고요. 진우는 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습니다. 제가 나섰다가는 유진이가 아버지를 해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밤마다 몰래 들어가서 약만 바꿨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어서.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살기 위해 도망친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지옥에서 기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정말 장하다. 만석은 겉옷을 벗어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준 독약의 성분 분석표가 담긴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내가 다 찾았다. 더 이상 숨을 필요 없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만석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나약한 노인의 눈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지키고 악인들을 심판하겠다는 가장의 결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자. 여기는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된다. 내가 안전한 곳을 마련해뒀다. 하지만 유진이가 알면. 걱정 마라. 그녀는 내일 아침이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꼴을 보게 될 테니까. 만석은 아들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리를 저는 아들과 지팡이를 짚은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의지한 채 어두운 비닐하우스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만석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밥은 먹었냐? 아니요. 그 빵 말고는. 가자. 따뜻한 밥부터 먹자. 그리고 목욕도 하고 면도도 하자. 만석은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모습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너가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니까. 진우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두 부자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저 멀리 회장 저택의 창문에서는 여전히 파티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그 불빛이 꺼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이 오기 전처럼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김만석 회장의 저택은 분주했습니다. 며느리 최유진은 이른 아침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룸에서 가장 화려한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겉으로는 시아버지의 건강 악화를 걱정하는 차분한 의상이었지만 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걸어 승리자의 기품을 뽐냈습니다. 유진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네.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도 냄새나는 노인네 수발도 오늘로 끝이야. 그녀는 화장대에 놓인 향수를 손목에 뿌리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늘 열릴 주주총회는 명목상 회사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김만석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회사를 외국 자본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 날이었습니다. 유진은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저 들어갈게요. 대답이 없자 유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만석이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손만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유진아, 나 좀 살려다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만석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유진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침대 곁으로 달려가 만석의 손을 잡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버님, 세상에 열이 불덩이에요. 제가 구급차 부를게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힘없는 목소리로 그녀를 말렸습니다. 아니다. 병원 가봐야 소용없어. 김 박사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구나. 이제 다 틀렸어. 아버님, 그런 약한 소리 마세요. 유진은 가식적인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도장을 꺼내 며느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몸이 이래서야. 오늘 주주총회에 갈 수가 없겠구나. 너가 대신 가거라. 가서 내 뜻을 전해. 유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위임장과 인감이 제 발로 굴러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짐짓 망설이는 척하며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지만 아버님 뜻이 정그러시다면 제가 잘 마무리하고 올게요. 푹 쉬고 계세요. 그래. 부디 회사를 잘 부탁한다. 내 아들 진우가 남긴 마지막 유산 아니냐. 만석의 목소리가 울먹이자 유진은 표정 관리를 하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진우 씨 목까지 제가 더 열심히 키울게요. 유진은 만석의 이불을 덮어주고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슬픈 표정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도장을 손에 쥐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내연남 강민석 부사장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자기야, 이거 봐. 영감탱이가 드디어 도장을 넘겼어. 민석도 한박웃음을 지으며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하, 역시 김 회장도 독앞에서는 장사 없군. 오늘만 지나면 500억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야. 500억 뿐이야? 저 노인네 죽으면 이 집이랑 땅이랑 다 우리 거잖아. 아유, 속 시원해. 두 사람은 거실 한복판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시간 없다. 빨리 가서 샴페인부터 터뜨리자고. 호텔 스위트룸 예약해뒀어. 주주총회 시작 전에 우리끼리 전야제라도 해야지. 좋아. 아주 비싼 걸로 마실 거야. 지난 3년 동안 썩은 내 나는 노인네 비위 맞추느라 고생한 나를 위해서 유진과 민석은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현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만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만석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어가던 노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의 눈에서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500억? 그래, 꿈꾸기 딱 좋은 돈이지. 지옥으로 가는 노잣돈으로는 너무 많지 않으냐. 만석은 옷장에서 며느리 몰래 준비해둔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향해 짧게 묵념했습니다. 가자. 진짜 주인을 만나러. 만석은 비밀 통로처럼 연결된 뒷문을 통해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시내의 한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어젯밤 비닐하우스에서 구해낸 아들 진우를 며느리의 눈을 피해 임시로 숨겨둔 곳이었습니다. 만석이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방 안에는 목욕을 마친 진우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수염을 깎고 묵은 때를 벗겨낸 진우의 얼굴은 3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지만 본래의 말끔한 윤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와 온몸에 남은 끔찍한 흉터들을 보며 만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진우가 해맑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만석은 애써 눈물을 삼키며 가져온 큰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몸은 좀 어떠냐? 밥은 먹었고? 네. 아버지가 사다 주신 죽 먹었어요. 따뜻한 물로 씻고 나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만석은 가방을 열어 정성스럽게 다림질된 남색 정장 한 벌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진우가 실종되기 직전에 맞춰두었던 최고급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이거 입어라. 너가 제일 좋아하던 옷 아니냐?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버릴 수가 있어야지. 언젠가 너가 돌아오면 입히려고 매일 닦고 또 닦았다. 만석은 아들이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채워주던 만석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3년 전에는 딱 맞았던 와이셔츠 목둘레가 지금은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 헐렁했기 때문입니다. 바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띠를 가장 안쪽 구멍에 채워도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남았습니다. 그 헐렁한 공간만큼 아들이 겪었을 고통의 크기가 느껴져 만석은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옷이 많이 크네요, 아버지. 진우가 멋쩍은 듯 웃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만석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으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니다. 아주 멋지다. 내 아들이라 그런지 오태가 나는구나. 진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쥐떼와 함께 잠들던 넝마주인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굴지 기업의 후계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진우의 눈빛은 예전의 순둥이 같던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을 보고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준비됐느냐? 만석이 지팡이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넥타이를 단단히 조여매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터로 가는 거다. 너 아내였던 여자와 내 부하 직원이었던 놈을 심판하러 가는 거야. 떨리느냐? 아니요.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다만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아버지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놈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만석은 든든한 아들의 모습에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가자. 놈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우리는 폭탄을 터뜨리러 가는 거다. 만석이 앞장서고 진우가 휠체어 대신 두 발로 굳건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비록 다리는 조금 절룩거렸지만 그 걸음걸이는 그 어떤 거인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스위트룸. 유진과 민석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위하여, 우리의 500억을 위하여, 김만석 회장의 명복을, 아니, 은퇴를 위하여.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벌러덩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아, 꿈만 같아. 이제 몇 시간 뒤면 주주총회장에서 내가 대표로 선출되는 거야. 다들 나한테 굽신거리겠지? 그 콧대 높은 이사들도 내 앞에서는 기지 못할걸? 민석이 유진의 옆에 누우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여왕이 되는 거지. 나는 그 옆을 지키는 왕이 되는 거고. 근데 영감님 약은 확실히 처리했어? 걱정 마. 오늘 아침에도 먹인 척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어. 이제 약 기운 떨어져서 알아놓으시면 자연스럽게 병원 보내고 장례 준비하면 돼. 완벽해. 유진은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생각한 그 약들이 사실은 진우가 바꿔치기에 둔 비타민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독약은 만석의 양복 안주머니에 증거물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주주총회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끝났습니다. 이제 곧 몰아칠 거대한 폭풍이 호텔을 향해, 그리고 주주총회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고 낡은 모텔을 나선 검은 세단 한 대가 주주총회장이 있는 본사 건물을 향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만석과 진우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남자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저 시계 보이세요? 진우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회사 건물의 대형 시계탑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보이는구나. 저 시계가 10시를 가리키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렇고 말고 사필기정이라고 했다. 죄 지은 놈은 벌을 받고 쫓겨난 주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법이지. 차가 회사 정문을 통과하자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이 입구에 몰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썬팅된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시작하자 사냥을. 오전 10시 정각 제35회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김만석 회장 경영 일선 퇴진 및 회사 매각 승인의 건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내는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지만 며느리 최유진이 단상에 오르자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유진은 미리 준비해둔 검은 정장을 입고 침통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고 손수건으로 입가를 훔치는 모습은 영락없이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효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자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부사장 강민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김진우의 시계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만석 회장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생을 바쳐 일구신 이 회사가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매각을 결심하셨습니다. 유진은 품에서 위조된 위임장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회장님의 친필 서명이 담긴 위임장입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그리고 회장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뜻을 받들고자 합니다. 주주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평생 회사를 자식처럼 아끼던 김 회장이 매각을 결정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한올로 주주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중대사는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진은 당황하지 않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십니다. 의식도 오락가락하시고요. 제 마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누가 병상에 있다는 거야? 대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김만석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두 발로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 회장이잖아. 멀쩡한데?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던 노인이 호랑이 같은 기세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분 지금 치매기가 있으셔서 헛소리 하시는 거다. 빨리 모셔가. 병원으로 모셔. 경호원들이 만석을 막아서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지팡이를 들어 허공을 가르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비키지 못해. 내가 내 회사에 들어오는데 누가 막는다는 말이냐. 평생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려 온 회장의 기백에 경호원들은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만석은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진은 마이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버님. 여긴 어떻게? 어떻게? 니년이 주는 독약을 안 먹고 버렸더니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구나. 만석의 말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독약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다들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노막 나셨습니까? 내려가시죠. 민석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만석의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만석은 민석의 손을 뿌리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강 부사장, 자네는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만. 내가 오늘 진짜 주인을 데려왔다고 하지 않았나? 진짜 주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민석이 인상을 찌푸리는 순간 다시 한번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굉음도 고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한 남자가 절뚝거리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헐렁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 얼굴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 사람 설마. 주주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사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김진우 사장, 죽은 김진우 사장이야. 그 외침은 기폭제가 되어 강당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3년 전 사망 신고까지 마친 사람이 영정사진 속 그 모습 그대로 살아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뜨고 다가오는 남자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너는 죽었잖아. 내가 가뒀는데. 유진의 입에서 헛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 걸어오는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 무덤을 파고 나온 원기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단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리를 절 때마다 헐렁한 바지 자락이 펄럭였고 그 모습이 오히려 그가 겪었을 고통을 운변하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단상 아래 멈춰서서 공포에 질린 아내와 부사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진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해진 강당에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놀랐어? 당신이 3년 동안 가둬둔 남편이 왔는데 반겨주지도 않는 거야? 아, 오지 마. 저리 가. 귀신이야.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민석의 뒤로 숨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신병동 독방에 가두고 매일 약물을 주사했던 남편이 멀쩡한 정신으로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석 역시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봐. 김진우. 자네 정말 살아있는 건가? 어떻게? 진우는 민석을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민석의 왼쪽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강 부사장님, 그 시계 잘 어울리시네요. 제가 3년 전에 차고 있던 거랑 똑같은데. 민석은 화들짝 놀라며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감췄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자신이 범인임을 시인하는 꼴이었습니다. 진우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단상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갔습니다. 뚜벅, 뚜벅. 계단을 밟는 소리가 며느리와 내연남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서자 만석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진우는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고 김진우가 아니라 살아 돌아온 김만석 회장의 아들 김진우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려 했지만 진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 최유진과 여기 있는 강민석 부사장에게 납치되어 불법 기도원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장내는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납치, 감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자 주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 미쳤어. 정신병자야. 내가 병원에 입원시켰던 거야. 유진은 끝까지 진우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미쳤다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진우가 펼쳐 보인 종이는 며느리가 만석에게 먹이려던 독약의 성분 분석표였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드시던 약의 성분 분석표입니다. 치사량의 비소, 즉 독약이 검출되었습니다. 저를 가둔 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독살하고 회사를 가로채려 했던 것이 당신들의 계획 아닙니까? 진우의 호통에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뒷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거기서 만석의 호령이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묘지기 박 씨와 건장한 청년들이 뒷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박 씨는 전직 유도 선수 출신답게 떡 벌어진 어깨로 민석을 위협했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회장님 허락 없이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간다. 도간에 든 쥐꼴이 된 두 사람.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저들이 저지른 만행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 진우의 신호와 함께 강당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샴페인을 터뜨리는 화려한 파티 영상이 아니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의 풍경이 재생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틀지 마. 제발.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죽은 자의 귀환을 알리는 웅장한 서막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치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흑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파티 영상도 회사의 비전 선포식도 아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시멘트 독방, 그곳에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고 있었고 건장한 사내들이 들어와 몽둥이질을 해대자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으악,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비명은 주주총회장을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매를 맞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금 단상 위에 말끔한 양복을 입고 서 있는 김진우 사장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 사는 곳이야? 어떻게 가족한테 저런 짓을. 단상 아래에 서 있던 최유진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끄란 말이야. 저거 조작이야. 다 가짜라고.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유진에게 주사기를 건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 방이면 일주일은 시체처럼 잘 겁니다. 사모님, 고마워요. 남편이 너무 설쳐돼서 귀찮았는데. 영상 속 유진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주주들은 야유를 보내며 물병과 팜플렛을 단상 위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악마 같은 년, 당장 내려와. 살인자, 감옥으로 꺼져라. 유진은 쏟아지는 비난에 몸을 웅크리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며 붉은색 글씨가 크게 박힌 문서 한 장이 띄워졌습니다. 김만석 환자 혈액 성분 분석 결과 비소치사량 검출.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더 큰 분노로 들끓어 올랐습니다.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제 아내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가두고 제 아버지는 독약으로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직 돈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구석에서 눈치를 보던 강민석 부사장이 슬금슬금 뒷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혼란을 틈타 도망칠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진우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빠르게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민석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도망치려던 민석은 앞을 가로막은 묘지기 박 씨의 거대한 덩치에 부딪혀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어딜 가시려고. 내 허락도 없이. 박 씨가 으름장을 놓자 민석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진우가 민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봐, 강민석 부사장. 갈 때 가더라도 내 물건은 돌려주고 가야지.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산 거라고. 민석은 왼팔을 뒤로 감추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지옥에서 살아남은 진우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진우는 민석의 팔을 꺾어 비틀었고 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팔 부러져. 나 놓으라고. 진우는 민석의 손목에서 금장 시계를 거칠게 풀어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J, W, KIM이라는 이니셜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시계를 들어 주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아버지께 받은 선물입니다. 사고가 났던 날 이자가 쓰러진 제 팔에서 이걸 훔쳐갔습니다. 마치 사냥 전리품처럼 말입니다. 주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놈, 당장 경찰 불러. 그때 강당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유진 씨, 강민석 씨, 당신들을 살인 미수 및 감금,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 들자 유진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난 잘못 없어. 다 저 남자가 시킨 거야. 강민석이 시켜서 한 거라고. 유진은 손가락질하며 모든 죄를 내연남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민석도 지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장 죽이자고 먼저 제안한 건 너잖아. 독약 구해오라고 시킨 것도 너고. 서로 사랑한다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두 남녀는 위기가 닥치자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짐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김만석 회장을 발견하고는 바닥을 기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아버님 며느리잖아요. 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유진의 얼굴은 흉물스러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아한 척하던 재벌가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만석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지팡이를 들어 유진의 손등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아!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만석은 허리를 숙여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며느리? 내 며느리는 3년 전에 죽었다. 너가 내 아들을 정신병원에 쳐놓던 그 순간의 말이다. 아버님, 내 아들은 곰팡이 핀빵 조각을 주워 먹으며 3년을 버텼다. 너도 감옥에 가서 그 맛이 어떤지 똑똑히 느껴봐라. 만석의 호통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느냐? 만석의 기세에 눌린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들이 유진과 민석을 일으켜 세워 강당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거 나 김만석 며느리야. 놓으라고. 유진의 처절한 비명이 멀어지자 강당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김만석, 김진우.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일어나 두 부자를 향해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회사를 지켜낸 것에 대한 감사이자 정의가 승리한 것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진우는 되찾은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붉어진 눈시울로 아들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3년 전 갓 입사했을 때 보여주었던 그 순수하고 맑은 미소였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진우의 손을 잡고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승리의 환호성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나누어야 할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어제까지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멈춰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며 묘지기 박 씨가 서 있는 회사 정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 씨가 달려와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만석은 박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박 처사, 자네 덕분일세.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아들은 평생 빵 쪼가리나 먹고 살았을 거야. 아유,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구두가 아까워서.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을 꽁꽁 얼려버릴 듯 몰아치던 매서운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었고 김만석 회장의 저택 정원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편안한 면바지에 헐렁한 셔츠 차림으로 정원 벤치에 앉아 아침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차가운 묘지로 향했겠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슬프고 외로운 산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정원의 꽃나무에 물을 주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출근해요. 현관문이 열리고 말끔한 감색 정장 차림의 김진우 사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활 치료를 받은 덕분에 진우의 걸음걸이는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아직 왼쪽 다리에 약간의 절뚝거림은 남아 있었지만 지팡이 없이도 두 발로 당당하게 대지를 딛고 서 있는 모습은 든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석은 신문을 접고 아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사회 있다고 했지?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으로 들어오너라. 네, 아버지. 안 그래도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냥은 못 가겠는데요. 부자는 나란히 다이닝룸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전 며느리와 내연남이 스테이크를 썰며 히히덕거리던 그 차가운 대리석 식탁에는 이제 소박하지만 정갈한 한식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냉이 된장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2마리. 만석이 직접 가사 도우미에게 부탁해 차린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집밥 메뉴였습니다. 진우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국물을 한술 뜨자 입안 가득 향긋한 봄내음이 퍼졌습니다. 만석은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닐하우스 구석에서 곰팡이 핀 빵을 씹으며 추위에 떨던 아들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볼에는 살이 올라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삶에 대한 의지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맛있어서요. 아버지랑 이렇게 마주보고 따뜻한 밥 먹는 게 지난 3년 동안 제 유일한 소원이었거든요. 진우의 말에 만석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만석은 식탁 한쪽에 놓인 접시를 슬그머니 아들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 접시에는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단팥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